하마터면 놓칠 뻔한 지구촌의 다양한 소식 총정리해드립니다. 월드리포트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원석입니다. 네, 오늘은 월드리포트 어떤 소식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와 제약회사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네. 사실 지금 렘데시비르가 쓰이고 있는데 사실 이건 코로나19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치료제는 아닙니다. 네. 미국 제약회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개발한 이 렘데시비르,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중증 환자에 한해서 쓰이고 있는데 지난 2013년에 서아프리카에서 창궐한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이 됐었는데 당시에는 별 효과가 없어서 임상시험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렘데시비르를 긴급 수용하게 된 거고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초기 임상시험에서 치료 기간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임상시험 전체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특별히 환자 치료에 투입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에볼라 바이러스에 쓰려고 만들다가 사용을 못했던 치료제를 네. 위중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면 코로나19 치료제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뉴스에서 어떤 질병에 대한 치료제 연구 개발 관련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건 사실 최초 연구가 됐고 의학 전문지에 실린 경우 대부분입니다. 네. 실제로 동물과 사람을 거치는 임상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고요. 이 과정에서 치료제까지 완성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짧게는 수년에서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죠. 앞서 발생했던 전염병인 사스, 메르스 백신이 여전히 없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네. 저희도 이 백신 관련해서 예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기획특집으로 백신에 대해서 좀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의학을 전공한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이야기하기를 이게 백신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아하. 생각보다 정말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에게 쓰는 약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이 돼서 임상시험을 거치고 사람에게 투약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런 네.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렇게 통과가 돼서 활용이 돼도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네. 이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동물이 시험에 사용되고요. 적정 수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마 지하철 안에 광고 중에서 가끔 특정 신약 임상시험 대상자를 찾는다는 내용 보신 적 있을 맞아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코로나19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도 당연히 동물에 이어서 사람에도 여러 물질을 투약해서 그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데 문제는 임상 참가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제 몸에 주입을 해야 되는데 누가 선뜻 나설까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백신이라는 거는 병원체를 몸에 의도적으로 넣어서 면역 체계를 만드는 물질인데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대형 제약회사들이 임상시험에 참가할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모더나, 화이자, 존스앤존슨 등 여러 회사가 각자 팀을 이루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각각 최소 수만 명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임상시험이 한두 명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백신 개발 완료 목표는 연말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연말쯤으로 지금 목표가 잡혀 있다면 그럼 지금쯤 어느 정도 단계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지금 미국 4개 제약회사가 백신 개발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미 모더나 그리고 화이자는 1단계와 2단계 소수를 대상으로 한 인체 실험은 끝난 상황이고요. 마지막 단계 3상 시험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임상시험 지원자가 필요한데 회사마다 최소 3만 명의 임상시험 지원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4개 회사가 개발 중이니까 이 시험에 내 몸을 쓰세요라고 지원하는 사람이 적어도 12만 명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 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긴 한데 이거 선뜻 지원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취약계층의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려면은 아무래도 고령 이런 계층 사람들이 더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 수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비율은 더 높겠죠. 네. 또 특정 회사에서 임상시험에 참여했다면 다른 회사 시험에는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이른바 이 임상 구인 경쟁이 심하다고 합니다. 과연 연말까지 백신 개발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백신 개발과 관련한 임상 참가자 구하는데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첫 번째로 전해드렸고요. 자, 다음 소식은요.
이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각국 정부가 나름대로 야심차게 대책을 발표했죠. 우리나라는 특징적인 것이 드라이브스루 검사,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제를 낳았죠. 네. 그리고 마스크 유일제도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에 우리 돈 2,900억 원 정도 예산으로 가구당 마스크 2개씩을 나눠주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그때 그 마스크 크기가 너무 작고 성능도 좋지 않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 마스크를 착용했는데 코와 입만 살짝 가리는 모습에 일본 내에서도 조롱 섞인 비판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패러디한 뭐 사진이나 영상이 SNS에 돌기도 하고 네. 정말 좀 비판을 받았었는데 사실 뭐 각국 정부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굉장히 야심차게 정책들을 많이 내놓긴 했습니다만 또 너무 급작스럽게 확산이 되기도 하고 네. 또 그에 맞춰서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마스크에서 곤혹을 치른 일본 정부 이번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코로나19 환자 관리에 이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른바 접촉자 통지 애플리케이션인데요. 공공기관이 만든 앱이 인기를 끌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달 19일에 출시한 앱인데 코로나19 등록 환자 수가 지난주 중반 기준으로 3명에 불과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3명이요? 네.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스마트폰 보급률이 워낙 높으니까 애플리케이션 앱을 통해서 확진자를 관리하겠다는 생각은 괜찮아 보이는데 이용자가 3명밖에 안 된다는 건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난주 중반에 3명. 일단 코로나19에 확진된 환자가 직접 자신의 정보를 이 앱에다가 등록을 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개인정보라든지 위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통상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보건소에서 개인에 부여한 번호가 아니라 어떤 번호만 입력해도 등록이 완료가 되거나 또 에러가 발생해서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이달 3일부터 다시 정상화가 됐는데 이용자 수가 너무 적은 거죠. 정상화가 된 3일부터 지난주 중반까지 일본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1,000명 넘게 발생했는데 이 중에 3명만 등록을 했으니까 별 쓸모없는 앱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확진자가 스스로 이 앱을 다운로드를 해서 많이 등록을 해야 앱이 활용되는 가치가 있는 건데 지금 네.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단거리 통신에 활용하는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서로 접촉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앱인데요. 최근 2주 동안 내가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넘게 접촉했던 사람을 알려줍니다. 확진자가 여기에다 등록을 했다면 아마도 역학조사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네. 일본 보건당국이 이 앱 홍보를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지난주 중반까지 일본 전체 인구 1억 2,600만 명의 5% 정도인 610만 명이 이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자는 아까 극소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60%인 7,500만 명은 등록해야 감염 확산을 막는 정보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주무부처인 후생노동성 이 앱 사용 장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본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은요? 외국에서 사업에 성공하려면 단순히 사업만 생각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그 시장의 문화, 법, 시장 흐름 같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그렇죠. 게다가 이 사업이 성공해서 규모가 커지면 아무래도 해당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기 나라 기업은 잘 못 크는데 똑같은 산업에서 다른 외국 회사가 커지면은 아무래도 견제가 들어가죠. 그렇죠. 특히 최근 사례를 들어보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민간 기업에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무역 갈등으로 세금 등의 문제도 발생했는데 화웨이 사례를 보면 국가 안보라는 측면까지 언급됐습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중국 기업인 화웨이가 미국 안보에 해가 된다면서 퇴출시켜버린 사례가 있죠. 네, 뭐 저희 이 프로그램에서도 관련 소식을 여러 번 전해드렸었는데 백악관에서 이제 화웨이가 중국 정보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화웨이가 정보통신 기술을 다루는 곳이니까 미국의 어떤 정보 안보에 위협이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정부가 겨냥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바이트댄스라는 기업인데요.
이 바이트댄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틱톡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틱톡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쓰는 분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이 쓰고 있어요. 뭐 SNS에서도 댄스 챌린지 같은 거 할 때 틱톡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틱톡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15초짜리 동영상을 찍어서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동영상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음향 또 조명 효과를 넣어서 재밌게 만들 수도 있고요. 예. 이걸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즐기는 재미에 중국 소셜미디어로는 처음으로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누적 다운로드 수가 20억 회를 넘었으니까 오. 엄청난 인기고요. 미국도 인기가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무려 4천만 명이 사용한 앱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네, 뭐 미국 인구가 9억 8천만을 좀 넘는 걸 감안하더라도 미국에서 4천만 명이 틱톡을 이용했다고 하면 네. 굉장한 수치예요. 그렇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틱톡은 하나의 유행처럼 번졌고요. 심지어 한 설문조사에서는 미국 10대들이 자국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보다 틱톡을 더 좋아한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혈기왕성한 10대들이 15초짜리 짧은 동영상으로 다양한 개성을 표출했다는 재미있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왜 미국 정부가 이 틱톡을 문제를 삼고 있는 건가요? 네, 물론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닌데요. 워낙 비중 있는 인사가 한 발언이라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틱톡과 같은 중국 소셜미디어를 미국에서 금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미중 무역 분쟁에 이어서 최근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가 좋지 않죠. 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괜히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런 언급을 한 건 앞서 저희가 사례로 들었던 화웨이랑 비슷한 이유일 것 같다는 좀 짐작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요구하면 바이트댄스는 틱톡 사용자들의 정보를 넘겨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퍼뜨리면 미국의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육군에서는 틱톡을 쓰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틱톡 측에서는 화웨이가 그랬듯이 반대 입장을 굉장히 반박을 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틱톡 데이터 센터는 중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법과 관련이 없고 또 중국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게다가 틱톡은 홍콩 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홍콩에서 철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홍콩 이용자들의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길 거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죠. 네. 게다가 최근에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또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틱톡뿐 아니라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도 금지할 수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중국 소셜미디어 앱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니까 오히려 미국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업체들이 자신들은 홍콩 정부나 정보당국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해도 주지 않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었죠. 수사당국이 카카오톡이라든지 메신저 업체에 정보를 요구하고 또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사용자들은 정부가 압박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기도 했었습니다. 비슷한 취지에서 미국 업체들도 이런 성명을 일찍 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원석 아나운서였고요.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